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가락동의 무당 귀신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994년. 그 당시 후미지고 좁은 서울 변두리의 단칸 지하실에서 음악 연습을 하며 살고 있었다. 내 평 남짓되는 지하 공간이라 난방시설은 물론 창문도 없었다. 낮밤조차 구별되지 않았고 싸구려 방음벽으로 내벽이 시커먼 색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수도관마저 파열되어 물만 틀면 천정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던 말 그대로 음침한 곳이었다. 자정 무렵이면 잘 닫히지 않는 철문 틈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와 먹이를 달라던 한 마리 굶주린 검은 고양이의 괴괴한 울음소리마저도 차라리 반갑게 느껴질 정도로 고촉함과 음습함이 감돌던 곳이었다. 환경이 이랬던 만큼 이곳에서 살던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도무지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렸다. 정말 많은 온갖 종류의 악몽을 그 시기에 꾸었다. 그러나 지금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다. 하긴 실제로 겪은 무서운 일도 막상 벗어나서 안전해지고 나면 술자리에서의 농담거리로 전락하기 십상인데 좁은 방 안에서의 악몽이야 뭐가 그리 공포스럽게 기억에 남아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무리 무서운 악몽을 꾼들 불과 며칠밖에 기억되지 못하고 잊히곤 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곳에서 꾼 수많은 끔찍한 악몽과 약간의 음산한 기억들이 해봤자 나의 삶이나 정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뿐더러 이미 다 지워진 채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으니 말이다. 그렇다. 오직 그 일만 빼면 말이다. 그것이 처음 찾아온 것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던 중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조선시대의 장터를 걷고 있었다. 흰 옷을 입고 상투를 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한낮의 장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와 나는 점심을 먹으러 국밥집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한쪽 모퉁이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고함소리 같기도 하고 노랫소리 같기도 한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피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시끄러운 쪽을 힐끗거리며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씩 오는 미친 무당년이 또 나타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침 나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틈새로 멀리 무당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희고 더러운 소복을 입고 그리 길지 않은 지저분한 머릿결을 휘날리는 무당의 얼굴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마치 흰분을 바른 것처럼 허여멀건했다. 그 얼굴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불길한 느낌을 받은 나는 어머니를 이끌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잠시 후 우리는 국밥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곳 역시 뭔가 괴이한 분위기에 쌓여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비정상적인 시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뭔가 뒤틀려 있고 사악한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요사한 기운을 애써 무시하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국밥이 날라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날 찾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내 왼쪽 볼에 갑자기 뜨거운 입김이 와 닿았던 것이다. 무엇인가 뜨거우면서도 역겨운 그 입김이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따뜻한 난로 불의 온기가 아닌 마치 썩고 있는 고기가 내뿜는 열기와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바로 내 얼굴 왼쪽 5cm 지점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그 미친 무당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보게 되고 말았다. 이 모습과 정말 비슷한 분위기였다.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될 것이다. 아직도 그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색을 칠한 듯 허연색의 주름이 많은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거의 반쯤 감겨 있었다. 백발이 드문드문 섞인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확연히 드러나는 광기를 표정에 머금고 나를 바라보던 그 얼굴. 그 모습은 유령이나 악령이기보다는 오히려 부패하고 있는 시체의 얼굴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눈을 번쩍 뜨며 잠에서 깨어나 버렸다. 그러나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가위에 눌린 것이다. 사실 가위 눌림은 원체 어릴 때부터 수백 번 겪은 터라 내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생각을 털어버리고 몸에 힘을 빼면 대부분의 경우 가위 눌림은 저절로 사라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때도 나는 가위 눌림을 풀기 위해 몸을 릴렉스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가위가 전혀 풀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왼쪽 귓전에 난데없이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가니? 나랑 놀자.
입을 귀에 바짝 대고 속삭이는 듯한 그 목소리는 유혹적인 젊은 여자의 것이었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공포보다는 오히려 경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나랑 놀자니까. 내가 재밌게 해줄게. 순간 정신이 돌아오며 나는 아주 현실적인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뭔가 사악한 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나랑 놀자.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까지의 황당함과 놀람에서 벗어나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의지가 생겼다. 그러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부의 힘을 끌어내며 거의 반자동적으로 외쳤다. 내 인연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수작을 부리느냐. 빨리 사라지지 못할까. 이상하게도 조선시대 풍의 호통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첫 음절이 나옴과 동시에 가위가 풀리면서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나머지 말들을 앉은 채로 들을 수 있었다. 1분 정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는 다시 들어왔다. 그런 다음 별다른 후유증 없이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상당히 괴기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담배를 피우며 오후의 햇살을 보고 나니 좀 특이한 가위눌림이라는 느낌 이상의 것은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나 자신이 원체 그런 데 대해서 겁이 없기도 했다. 귀신이 인간을 이길 수는 없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이었다. 보름쯤 지났을까? 나는 똑같은 꿈을 다시 꾸게 된다. 조선시대의 장터, 미친 무당, 얼굴 옆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입김, 그리고 또다시 그 목소리. 가지 말라니까 나랑 놀자고. 허옇고 퉁퉁 부른 얼굴을 보지마. 나눴더라도 자칫 유혹에 넘어갈 만도 한 섹시한 그 목소리. 몇 번에 걸쳐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뿌리치고 나는 지난번과 똑같이 호통을 치고 가위에서 풀려나면서 일어났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게 또 뭔 일이냐 젠장. 목소리만 들었으면 이 정도는 상상했을 것이다. 꼬시려면 얼굴을 들이밀지나 말던가. 불쾌한 기분의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밖으로 나갔다. 아침 7시경 이미 밖은 환했고 드문드문 사람들도 보였다. 근처의 구멍가게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사 먹고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한 대 빼물었다. 10분 정도를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환한 바깥 분위기에 이미 공포감은 다 사라져 버렸고 도로 들어가서 다시 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 생각 없이 철문을 열고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던 나는 중간쯤에서 움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이상한 한기와 함께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반탄력이 지하실로부터 느껴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속을 걸어들어가는 듯한 저항력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수백 개의 바늘이 몸으로 날아오는 듯한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이 몸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는 정말로 겁이 났다. 당장 돌아서서 여길 나가야 해. 도망가야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왠지 모를 오기와 함께 여기서 도망가면 계속 쫓겨다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힘으로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에 가까운 신념이 생겨나고 만다. 어렵사리 반탄력을 눌러가며 한 걸음씩 떼어 계단을 내려간 나는 지하실 안에 문을 활짝 열고 눈을 부릅뜬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의 느낌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특별한 형체가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온몸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감과 함께 찬 바람이 지하실 전체를 휘감아 돌고 있었으며 강력한 전기 충격이 계속 몸을 치고 들어왔다. 유기와 광기가 뒤범벅이 된 그곳은 이미 내가 살고 있던 그 방이 아니었다. 그리고 몇 초 후 나는 방 안쪽에 앉아 영혼 가득한 분노를 내뿜고 있는 어떤 존재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오직 분노로만 뭉쳐있는 듯한 존재를 말이다. 그것이 내뿜는 기운은 가히 압도적이었지만 나 역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물러서면 죽거나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어 나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내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배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굵은 저음의 목소리로 문제의 존재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사실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지금 기억하는 그 말의 내용은 대충 이런 식이었다. 너의 한과 고통은 짐작할 만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한들 무슨 한풀이가 되겠느냐.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내 속에 귀신 쫓는 대감님이 사시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5분여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짓걸린 것 같은데 이때 그런 내 모습을 평소에 내 자아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즉, 내 목소리도 아닌 톤으로 호통치고 있는 나를
보통의 내가 한편에서 흥미를 갖고 관찰하고 있는 자아와 둘로 나누어지는 듯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른 후 반탄력과 전기 충격이 현저히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서서히 걸어 들어가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았고 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또 5분 정도 그 존재를 구슬리고 달래는 말들을 담배까지 빼문 채 늘어놓았다. 물론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더 시간이 흐르자 마치 장난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기운이 사라졌다. 이상한 것은 나 역시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자연스럽게 아무런 특별한 느낌 없이 제 정신으로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고 웃기게도 바로 하이텔에 접속해서 아침 채팅을 하는 등 도무지 그런 일을 방금 겪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도로잠이 들었다. 그 모든 이상한 일들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렇게 잠든 후 점심때쯤 다시 일어난 나는 그제야 아침에 겪은 이상한 일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를 유혹하던 그 분노에 존재하며 거기에 대처하는 나 자신의 낯선 모습들, 그리고 증발하듯 자연스럽게 종료되어 버린 전체 상황 등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비일상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이었는지를 이상하게도 그제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나는 때늦은 경이감에 사로잡혔고 이 일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이텔에 다시 접속해서 공포 게시판에 아침에 있었던 일을 요약하여 올렸다.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글을 올린 며칠 후 기대하지 않았던 한 통의 메일이 내 앞으로 날아왔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당신이 만난 그 유령은 내가 1년째 쫓고 있는 무당 귀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위험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조금의 장난기도 없는 진지한 필체였긴 했지만 알다시피 통신이라는 곳에는 별놈들이 다 있는 만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저 걱정 마십시오. 내가 나름대로 쫓은 것 같습니다라는 답장을 쓰고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후 그 존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타 연습하고 데모 테이프 만들고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는 등 완전히 평상시로 돌아온 것이다. 무당 귀신의 경험은 그저 특이한 체험으로 남았고 어쩌면 내가 비몽사몽간에 혼자 오버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점점 희석되어 갔다. 그러나 한 달쯤 후 도착한 또 하나의 메일은 나의 그런 생각을 일거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지난번 편지의 주인공이 다시 보낸 간단한 내용의 메일이었다. 문제의 그 귀신을 가락동 시장 근처에서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귀신을 잡았다는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메일을 통해 나는 그때의 내 경험이 결코 혼자만의 착각이거나 잠결의 봉창 두드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분명히 뭔가 내 방에 왔었고 나와 대결했었다는 사실은 이제 일말의 의심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왜냐고? 나는 실제로 가락동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무당 귀신은 정말로 잡혔는지 지금껏 돌아오지 않았고 나 역시 다시 그런 행동을 할 기회는 두 번 다시는 없었다. 그러나 의문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첫 번째 의문은 무당 귀신의 정체다. 그것은 정령 조선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한 맺힌 원기였던가? 나를 꼬셔서 뭘 하려고 한 걸까? 두 번째 의문은 그날 내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이다. 내가 낼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지도 못했던 성악가와 같은 힘 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 호통과 달램의 내용들. 그건 또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실제로 그날 이후 나는 목소리가 좀 트였고 약간 낮은 톤으로 변하기도 했다. 세 번째 의문은 무당 귀신을 잡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냔 말이다. 사실 필자 역시 귀신을 쫓는 작업에는 한두 번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 귀신을 잡는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작업인 것 같다. 호리병 속이나 부적 속의 가두기라도 한단 말인가? 마지막 의문, 사실 이것 하나만 푼다면 나머지 세 가지 의문도 동시에 풀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바로 내게 메일을 보냈던 그 사람의 정체다. 하이텔에 쓴 글에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그가 내가 가락동 옆에 산다는 사실을 알 방법은 없었다. 결국 그는 정말로 뭔가를 가락시장 근처에서 잡은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순간. 아들, 잘 지내지? 여전히 건강하신 듯한 목소리의 어머님의 전화다. 어머니도 요즘 일 잘 되시죠? 뉴욕은 이제 안 추워요? 해가 일찍 떠서 그런지 봄도 빨리 오는 것 같아.
아마 다음 달이나 귀국할 듯하니까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님은 2달 전부터 사업자 뉴욕에 들리셨다. 아버지는 평범한 건축사무소에서 일하신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야 할 나는 20대 중반 백수다. 대학 졸업하고 눈만 높이다 보니 번번한 직장 하나 못 구하고 집에서만 뒹굴뒹굴하고 있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든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은 했지만 6평 남짓한 내 방 안에서 나는 따스한 봄날 햇볕이 비치는 창가에 옆 침대에 누워 오늘도 낮잠을 취하려 한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너무 편하다. 몸을 살짝 뒤척여 이불을 여자친구처럼 움켜쥐고 풍선에 바람 빠지듯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갈 때는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륵 감긴다. 이 느낌이 너무 좋다. 지평선처럼 실눈을 떴다. 뇌는 휴식을 요구하여 무게추를 달아놓은 마냥 서서히 눈이 감기는 이 느낌이 흐릿해진다. 앞에 있는 저 친구도 내 마음을 알까? 눈을 번쩍 떴다. 여긴 내 방이다. 나 이외에 누가 존재한다는 건 머리를 굴려도 일단 불가능하다. 자기 힘을 못 이기고 튕겨나간 스프링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누구야? 그는 침착해 보였다. 내 또래로 보이는 남자는 그림자가 없다. 얼굴은 창백했다. 피부에 윤기는 없고 입술은 검은색이다.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 같은 모습이다. 그럼 뭔가? 나는 지금 죽은 건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나는 많은 경우에 수를 생각했다. 놀라지 마라. 나도 그냥 너처럼 무료할 뿐이니까. 그의 대답에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 기절 안 한 나도 정말 강심장이지만 평소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아서 나는 이런 상황에 흥미를 더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은 저승사자인가요? 나는 죽은 건가요? 그의 메마른 입술이 갈라지듯 숨지겼다. 아니, 난 저승사자도 아니고 이 세계 사람도 아니다. 그냥 저 위에서 이곳을 내려다보는 존재일 뿐이지. 손가락은 천장을 가리켰다. 무슨 하늘의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럼 제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난 살짝 두려워졌다. 저 악마 같은 정체불명의 혼령이 심심하고 무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의 목숨이다 이러면서 덜컥 내 심장을 빼내가면 난 어쩔 텐가? 너의 목숨이다. 라고 말했다.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다. 신은 아닌 것 같으니 그래 일단은 악마로 해두자. 악마가 필요한 게 나의 목숨이란다. 머릿속에 생각하던 두려움이 펼쳐졌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난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생각에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진정하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날 죽이겠다는 겁니까? 악마의 생기 없는 눈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아니, 지금은 아냐. 혼란스러워졌다. 꿈이길 바라며 살짝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거부한 나의 뇌세포들은 단숨에 아프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꿈도 아니다. 너의 죽음은 나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다. 이것을 못했을 경우 너는 제 수명대로 산다. 그리고 보상도 따르지. 내 발 앞에 무언가가 떨어졌다. 밝게 빛나는 영롱한 노란색의 금속. 그 빛은 은하계에 퍼져있는 별보다 밝았다. 나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건 누가 봐도 금괴였다. 우르르 떨어졌다. 하나가 아니다. 이 정도면 나는커녕 대대손손 15대 자손까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양이었다. 그건 내 것이다. 일개백수인 나에게 순식간에 엄청난 물질적 재산이 들어왔다. 이런 금괴를 어떻게 돈으로 환전하냐는 건 지금 걱정이 아니었다. 뒤이어 내 눈앞에 떨어진 건 약 사과박스 5박스 분량의 신사임당 돈뭉치였다. 악마는커녕 이 상황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듯하다. 죽음이란 단어는 뻔히 잊은 채 나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니 그래봤자 나는 죽잖아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악마는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너의 죽음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다. 잠깐의 정막이 흘렀다. 고요해진다. 말라가는 입안의 마지막 남은 침 한 방울을 삼키는 소리가 동굴 속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 그리고 비장한 듯한 나의 목소리도. 그 조건이라는 것은 악마의 얼굴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사악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다. 바뀐 무언가를 의식하고 알게 된 순간 너는 죽는다. 기간은 4달이며 기회는 10번이다. 하지만 내가 평범히 4달을 넘긴다면 너는 죽지 않고 수명대로 산다. 나의 선물과 함께. 말을 끝마치고 악마는 금괴와 돈뭉치를 가리켰다. 기회는 10번 바뀐 것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내달 머릿속이 복잡하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 삼류 귀신 영화에나 나올 법한 연기를 뿜으며 사라졌다. 리얼한 꿈을 꿨나?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꿈은 아니다. 내 눈앞에 금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근 이틀간 흥청망청 쓰고 놀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유흥을 다 즐긴 것 같다. 그런데도 전혀 줄지 않는 돈뭉치들을 보며 난 극도의 흥분 상태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를 거 없었다. 모든 게 똑같은 듯하고 평범했다. 일개백수에서 갑부집 사장이 돼버린 듯한 나의 모습만 빼고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다. 웬 무식한 악마가 심심하긴 심심했나 보네.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근 이틀간의 화끈한 유흥으로 숙취가 깨지 않았는지 오늘은 조용히 집에서 쉬기로 했다. 컴퓨터를 켜자 겨울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편 듯한 기계음이 들렸다. 늘 듣는 조용한 발라드 음악과 함께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즐겼다. 기분이 좋았다. 모든 걸 가진 기분이었다. 좋은 회사, 직장, 필요 없다. 물질적인 만족은 이미 극에 달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돈도 있겠다. 기획사나 하나 차려볼까? 하는 생각도 든다. 머릿속에 들려오는 충격음. 아니다. 순간 내 손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마우스 소리는 부서질 듯이 요란하게 움직였다. 시간이 돌아간 듯 되돌아간 음악 파일은 다시 재생되었다. 플레이어에 부른 가수명을 확인했다. 확실하다. 재빨리 인터넷 새 창을 열어 검색했다. 가만히 인터넷 창을 보던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리 없다. 노래방에서 부른 것만 좋기 수백 번이 넘을 것이다. 하지만 수십여 개의 인터넷 글 파일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내가 알고 있는 노래의 가사가 바뀌어 있다. 갑자기 오마주처럼 그날 나타난 악마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펼쳐졌다. 바뀐 걸 아는 순간 기회는 10번이다. 젠장. 이럴 수가. 나는 이 노래의 가사가 바뀌어 있다는 걸 의식해버렸다. 그렇다면 그 빌어먹을 악마놈의 말대로라면 기회 중 한 번이 날아가 버린 것이 된다. 그렇다면 남은 건 9번인가? 그 자식이 말한 게 이런 거였나? 갑자기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우리 집안의 구조, 가구의 위치, 다 기억하기조차 싫어졌다. 의식하기가 싫어졌다. 내 방조차도 나가기가 두렵다. 베개 속에 얼굴을 파묻은 지 1시간 정도 되었을 즈음 조금 진정이 되었다. 어차피 악마가 준 기회는 10번, 시간은 4달 잘만 버티면 된다. 나는 죽지 않는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마음을 진정시키니 조금 나아졌다. 시간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다. 갈증이 느껴졌다. 일단 바깥 공기를 좀 쐬어야겠다. 최대한 주변 사물은 의식하지 말자. 조금이라도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철컥 문을 열고 나선다. 새벽 공기는 아직도 좀 차다. 봄이지만 겨울에 미련을 두는 공기의 반항일까? 골목길을 지나 밝은 빛의 편의점이 보였다. 목이 마르다. 시원한 콜라가 먹고 싶다. 안 그래도 혼란한 나의 머릿속인데 갑자기 화가 났다. 뭐 이런 편의점이 다 있어. 헤드셋만 끼고 카운터에 앉아 리듬이 나타낸 직원에게 소리쳤다. 저기요. 이리 좀 와봐요. 무시한다. 카운터로 다가가 소리쳤다. 저기요.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세상에 관심 없어 보이는 돼지 같은 직원이 헤드셋을 벗고 나에게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기 펩시콜라 말고 코카콜라가 없어요. 좀 찾아줘요. 어떻게 보면 진상일지 모르는 나의 행동에 그 직원도 인상이 찌푸려졌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헤드셋을 맨날 척껴서 귀를 먹었나? 예민해져서 그런지 나는 너무 쉽게 흥분됐다. 아니 코카콜라 찾아달라고요. 뒤이어 내뱉은 그의 발언에 난 실수했다는 걸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딴 게 어딨어요? 콜라가 펩시콜라지. 코카콜라 그게 뭐야? 국산 콜라예요. 평소였다면 뭔 개소리야 했겠지만 지금 내 상황이라면 이건 실수다. 온몸이 떨렸다. 말도 안 돼. 떨림이 멈추기도 전 순식간에 문 밖을 뛰쳐나갔다. 뒤에서 이봐요라고 소리치는 직원의 목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는다. 100m를 내달렸다. 두 블록 옆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미친 듯이 가게를 돌아본다. 깜짝 놀란 직원이 뭐 찾으세요? 라는 말은 그저 희미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다. 없다. 내가 몇십 년간 알고 지내던 그 상표에 음료수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 몸은 공포라고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식하고 말았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전쟁에서 패배한 패자처럼 무릎 꿇은 나에게 유니폼을 입고 있는 여자 직원의 목소리였다. 네, 괜찮아요. 이미 몸은 식은땀에 범벅이 되어 있다. 다행이네요. 곧 10분 뒤에 마감인데 급하게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마감이라니요? 뭔 놈이냐? 라는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 잠시 훑어보더니 직원이 말했다. 심지어 그 눈에는 나를 경계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다. 아니, 저희도 마감을 해야 문 닫고 집을 가죠. 식어가는 식은땀이 다시 폭포수처럼 흘렀다. 편의점에 마감이 어딨어요? 나를 보는 직원의 모습은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눈빛에 더 가까웠다. 무슨 소리예요? 편의점이니까 마감을 하죠. 나는 직원을 밀치고 그대로 가게 밖을 나갔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변화되어 있다는 걸 2개나 알아버렸다. 남은 기회는 7번인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내 숨통을 조여오는지 알았다. 바깥은 위험하다. 나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야 한다. 숨이 차게 뛰어가며 심장은 쿵쾅쿵쾅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스릴러 영화에서나 본 장면처럼 재빠르게 돌아갔다. 남은 기회는 7번. 이건 너무 의도적이다. 그 악마 새끼는 이런 식으로 발버둥치는 내 모습을 보며 낄낄대고 있는 것인가. 절대 그렇게 쉽게 죽진 않겠어. 폭발하는 심장같이 내 뜀박질은 급하게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밖에 있는 건 위험하다. 세계가 뒤틀린 건지 악마가 장난쳐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에선 평범하지만 나에겐 이질적인 것들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나의 죽음은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내 걸음은 채찍질 당하는 말처럼 내달렸다. 순간적인 사이렌 소리에 굳어있는 내 몸은 상황을 판단하고 다시 풀렸다. 뒤이어 차에서 들리는 기계적인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학생, 골목에서 뛰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나를 보고 놀랐는지 경찰차 안에 아저씨도 나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무엇라 말하는지 들리진 않지만 머쓱하게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한번 숙인 뒤 몸을 뒤로 빼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경찰차는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경찰차의 뒷공무니를 보게 되었고 시야의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으며 이미 고개를 돌려버리기엔 늦었다. 번호판은 빨간색이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제발 잘못 본 것이길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타고난 시력을 물려받은 나는 이미 빨간 번호판이 비디오 동영상처럼 머릿속에 펼쳐졌다. 주변 골목길에 박스 나열하듯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의식해 보니 온통 빨간색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집에 가야 한다. 이제 남은 건 6번. 거친 숨을 내쉬며 집 안에 들어오자 안방 문이 열리며 거실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다녀? 자다가 깬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이 켜지고 걱정스러운 아버지의 얼굴도 보인다. 별거 아니에요. 저 좀 쉴게요, 아버지.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온 난 그대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이건 기어고 나발이고 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하다. 집 안에만 있어야 하나? 너무 두렵다. 꿈이길 바라지만 장롱 속 깊숙이 금괴와 돈 뭉치는 그대로 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지라고 생각해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집 안에서만 조용히 지낸다면 버텨볼 만도 하다. 최대한 TV, 인터넷은 보면 안 된다.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없애면 된다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편해졌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책상 위에 있는 전자시계를 바라봤다. 4시 59분 45초. 새벽 내내 공포와 흥분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멀뚱히 시선을 고정하던 나는 다시 한번 몸이 미친 듯이 걷잡을 수 없게 떨리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점점 미쳐가고 있다. 정신병이 걸릴 듯 너무나 혼란스럽다. 내 방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방금 전에 본 것만큼은 제발 아니길 빌고 있다. 난 책상 앞에 움직이지 않는 석상처럼 그대로 굳어 책상 위 전자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오로지 인류 역사와 함께한 숫자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미 내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상태다. 순간 분노가 느껴졌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보고 말아서 또 기회를 날려먹었다. 아예 눈을 감고 있어야 하나? 눈을 감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잠으로 이 악몽 같은 순간을 벗어날 수 있다면 햇살, 골목길에 차 다니는 소리, 아침이 오고 나서 잠이 깬 나는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랬지만 시계에 펼쳐진 9시 60분 12초라는 지랄 같은 숫자를 보며 다시 현실을 인지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악마는 대놓고 내 목숨을 원한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을 보며 재밌다는 듯이 감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점점 무감각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 어쩌면 나는 그냥 죽음을 단념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렇게 전생에 못될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느슨해진다. 될 대로 되라지. 휴대폰을 꺼내 자주시켜 먹던 야식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번호가 바뀌었나? 냉장고 옆 전단지를 다시 찾아봤다. 이젠 놀랍지도 않다. 말도 안 되는 번호를 누르며 볶음밥이나 시켰다. 이제 4번인가? 죽기 전에 밥은 먹어야지. 뒤이어 중국집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며 식사가 도착했고 나는 건네받은 거스름돈에 200원이라고 적힌 독도 문양이 새겨진 동전을 2개 받았으며 다 포기하고 TV를 켜보니 유명한 공중파 방송 채널 하나의 알파벳 앞 글자가 바뀌어 있단 걸 알았고 조금 더 시청하자 우주과학 프로그램에서 태양계의 행성 지구와 화성 사이에 듣도 보도 못한 행성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을 보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TV를 껐다. 이제 남은 건 한 번인가? 모든 게 허무해지기 시작했다. 악마가 원하던 건 대놓고 내 목숨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기회 따윈 없었다. 그래, 이제 모르겠다. 죽기 전 마지막 여생은 신나게 즐기자. 나의 발걸음은 조용히 집 밖으로 향했다. 그렇게 약 4주가 흘렀다. 핸드폰은 꺼놓은 지 오래됐으며 다 포기하고 흥청망청 놀았지만 눈에 띄게 변화된 것들은 없었다. 악마가 나의 이런 모습을 불쌍하게 느낀 건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노느라 내가 다른 것들을 미쳐보지 못한 건가? 꽤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즐겼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못된 장난을 이젠 그만둔 건가? 평화로운 일요일, 아버지와 함께 웃으며 TV를 보는 내 모습에 문득 어쩌면 아버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등지는 불효자가 될 수도 있으니 나는 괜히 숙연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니 괜히 슬퍼져 며칠 전부터 가슴속 묻어둔 부자 간의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그럴 때마다 무슨 고민 있냐고 되물어 보시긴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난 웃음으로 답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대로라면 남은 3달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악마는 즐거워했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단념하고 다 포기해버리니 별일 안 일어나지 않았던가. 아마 악마는 그런 나의 공포를 먹고 자랐을지도 모른다. 이젠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그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초인종이 울린다. 다행히 선잠이 드신 아버지는 아직 깨지 않으셨다. 덜컥 문을 열자 처음 보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가방을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류더미들로 보아하니 보험 설계사. 곧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진 건가. 순간 짜증이 났다. 누구세요? 핸드폰은 왜 꺼놨어? 하이톤 목소리에 이 아줌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생각할 틈도 없이 내 뒤에서 하이톤에 잠이 덜 깬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내 귀를 지나가며 앞으로 울려 퍼진다. 여보, 잘 갔다 왔어? 그리고 나는 순간적으로 세상이 하얘지며 번개치듯 번쩍하더니 모서리부터 중앙까지의 암흑으로 뒤덮이는 걸 마지막으로 보았다. 심장이 멎었다. 모든 건 아련히. 3번째 이야기,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된 완전 범죄. 내 아내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청초하고 순수하며 기본적인 여자의 소양을 모두 갖춘 다소곳하고 아름다운 여자다.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시청회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38살로 그다지 큰 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좋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사이에는 5살 딸아이가 있다. 귀여운 아이다. 아내는 요리 솜씨가 좋아서 여느 음식점에도 꿀리지 않을 솜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왜 굳이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다녀야 하는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입을 호강시키는 일은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이다. 레스토랑에 가면 몇십만 원씩 내고 먹어야 할 음식들이지만 내가 이렇게 배우면 단돈 10,0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라는 경제적인 이유인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내가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 바로 저것이다.
물론 회사원인 나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딸아이도 좋아하고 아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깥바람을 쐬고 내 입도 호강하고 일석삼조라는 조금은 유치한 신조 사자성어에 빗대어도 좋을 상황이다. 내가 받을게요. 여보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황급하게 나오는 아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고 전화기가 바로 곁에 있었던 내가 받아도 좋을 텐데.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급하게 나와서 전화를 받았다. 정말 너 미정이니? 이번에 귀국한 거야? 와도 괜찮아. 그렇죠 여보. 약간 말끝을 흐리며 내 눈치를 살피는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여줬다. 미정이라면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동창. 세계적인 평론가로 이름이 난 여자이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 사업자 잠시 귀국을 했다는 것 같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에 초대해도 될 손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수락해버리고 말았다. 안녕,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지. 너야말로 잘 지냈니? 제잘거리며 서로의 안부 인사를 묻는 여자들. 오랜만에 아내가 들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새로웠다. 류미정, 세계적인 평론가답게 세련되고 이국적인 멋을 풍겼다. 늘씬한 키에 검은 생머리, 그리고 밀어올린 명품 선글라스. 순간 아내의 얼굴에 좋겠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간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내는 기죽어 있었던 것이다. 내 표정까지 덩달아 씁쓸해진 것을 내 아내는 보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파출부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믿을 수도 없고. 하긴 그렇겠네. 혹시 예은이 내가 해줄 수는 없겠니? 보수는 줄 테니까. 뭐라고?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의 친구를 보고 보수를 줄 테니 자기 집에 와서 파출부 일을 하라는 건가? 그것보다 내가 더 경악한 것은 아내의 얼굴에 망설이는 빛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내는 허락을 구하는 듯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줘, 예은아. 너 아니면 믿을 사람 어디 있겠니? 응? 여보, 그렇게 해도 될까요? 어차피 수요일은 시청 프로그램에도 가는 날인데.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마지막 자존심을 밟아버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나의 이성이 내 안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 정말 허락해줄 생각이냐고. 벌써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여자 둘은 서로 손을 맞잡고 집안일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슬슬 걱정이 된다. 아내가 미정이라는 여자의 집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수요일로 약속했던 날짜가 갑자기 늘어났다. 저녁이든 새벽이든 미정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하면 아내는 열일 마다 않고 나가버리는 게 아닌가. 게다가 종종 비싼 원피스나 화장품 등을 집으로 가져오는 일이 잦아졌다. 미정이 자기의 옷장에서 꺼내준다나. 내가 거지야. 그런 걸 덥석덥석 받아오게.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런 것 하나 사다 주지 못하는 내 형편이 갑자기 찔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원피스들을 몸에 대보며 좋아할 뿐이었다. 여보, 나 친정에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입원하셨대서 한번 갔다 올까 하고. 제가 혜람이만 데리고 다녀올게요. 딸아이만 데리고 친정에 간다는 아내, 떨떠름했지만 수락했다. 아내가 나가는 날은 마침 수요일이었다. 기회다. 나는 미정이라는 여자 집에 전화를 걸었다. 한참의 신호음이 간 이후에 그녀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저 최혜은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미정씨가 걱정된다고 전화를 해보라 하길래.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좀 안 좋아요. 아 그러면 과일이라도 사서 갈까요? 그래 주시겠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멍청한 것. 저쪽에서 끊어지는 전화. 나는 과일을 사가지 않는다. 사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녀는 그 과일도 먹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뜰 테니까. 상혁씨 오셨어요. 문 열어드릴게요. 거침없이 열리는 현관.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잠옷만 입고 나온 여자는 내 손에 과일 바구니가 없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손을 뻗었다. 여자의 목은 가늘었다. 손쉽게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의아함에서 경악으로 눈동자가 커진 그녀의 얼굴은 추악했다.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그건 완전 범죄에 어긋난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의 발악이 멎을 때까지 그녀의 목을 졸랐다. 마침내 여자가 힘을 뺐다.
내 소나귀에서 덜렁거리는 여자의 몸은 밟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추하고 더러웠다.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내 흔적이 하나라도 남아있나 꼼꼼히 살펴보고는 나는 그 집을 도망치듯 나왔다. 떨리는 몸으로 집에 도착했다. 집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기억도 하나도 나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일단 샤워를 하기로 생각하고 와이셔츠의 단추를 풀었다. 그때였다. 내 한쪽 소매의 단추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 생일 선물로 아내가 특별 주문한 것으로 내 이니셜 H가 새겨져 있는 특이한 단추였다. 내가 그녀의 집에 떨어뜨리고 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순간 하얗게 된 머리를 주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꼼꼼히 살펴보았을 때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냉철해지자. 꼭 거기다 흘리고 왔을 거란 보장도 없다. 그래, 근무하다 어디선가 떨어졌겠지. 나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아까까지 입고 있었던 옷은 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까 아내가 의심할까봐 그냥 잘게 켜서 옷장에 넣었을 뿐이다. 그리고 친정에서 돌아와 바로 그녀의 집에 들른 아내가 그녀의 시체를 보고 경찰서에 연락하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내 품에 안겨올 때 나는 미정의 목을 졸랐던 손으로 내 아내의 등을 토닥였다. 완전 범죄였다. 나는 성공한 것이다. 저녁을 먹고 딸아이와 TV를 보고 있는데 딸아이가 안고 있는 곰인형에 문득 눈길이 갔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로 겪는 공포를 맛보았다. 내 잃어버렸던 소매의 H단추가 딸아이 곰인형의 한쪽 눈에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공허에 떨리는 눈길을 부엌 쪽으로 보냈을 때 그곳에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가 있었다. 당신은 분명 완전 범죄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미정이는 한 손에 당신의 단추를 쥐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발견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당신은 철창에 갇혀 있겠죠. 라고 말하는 아내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얼굴에서 사신을 보았다. 여보, 혹시 날? 물론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것저것 지키는 미정이가 꼴사나웠거든요. 다시 빛이 비친다. 역시 내 아내가 맞다. 대신 이혼해주세요. 저는 프랑스 요리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미정이가 수요일마다 불러준 것도 그 선생님과 절 몰래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미정이에게 받아온 선물들은 그 선생님이 제게 준 선물들이었고요.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자존심 없는 여자라 생각하셨겠죠. 평소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짓는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었다. 저건 사신이다. 저건 악마다. 저건 내 아내가 아니다. 싫으면 소송을 거세요. 저는 이 곰인형을 당신을 살인범으로 고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쓸 테니까요. 웃으며 아내는 어느샌가 그 곰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에 새사랑도 찾고 꼴 보기 싫은 미정이도 더 이상 안 봐도 되니까요. 당신은 제 생에서 최고의 구조원이었어요. 네 번째 이야기, 실제로 겪었던 에피소드. 전 사실 귀신을 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물론 그 범위가 커서 사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한 가지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때는 97년 제가 고2 때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저희 할머니는 저밖에 모르고 살았다고 할 만큼 제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시고 제가 아버지한테 혼날 때가 있으면 할머니가 반대로 아버지를 혼내키고 우리 막둥이한테 털끝 하나 건드리는 날 넌 머리털 다 뽑힐 거야. 라며 제 든든한 방패 같던 분이셨죠. 당신이 94년 팔순잔치가 끝나고 얼마 후 암 판정을 받으시고 더 이상 삶에 미련 없다며 막내 아들 손주 큰 거 보면 됐지. 이제 더 살아서 뭐 좋을 게 있다고 라며 말끝을 흐리셨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노인정에서 몸에 좋은 약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독극물을 70만 원에 팔았던 약장수 개새끼 덕에 그나마 웃는 얼굴도 이제는 못 보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나 죽는다. 나 좀 안 아프게 해줘. 할머니는 이 말만 반복하셨어요. 사실 할머니는 더 저희와 계시고 싶으셔서 정말 좋은 약인 줄로만 알고 가족 누구에게도 말씀 안 하시고 몰래 약을 드셨더라고요. 그런 할머니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가 기숙사 학교여서 주말에만 집에 갈 수 있었고 97년 초에는 암 말기 확정을 받고 이제 2, 3개월 남았다고 하셔서 큰아버지 댁으로 할머니 모셔와서 집안에서 돌봤는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너무 즐겁게 한지라 어느새 전 할머니 아픈 것도 있고 심지어는 방학 때도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그 친구네 집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러던 중 봄방학 때 집에 가는 길에 마침 어머니 삐삐 음성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우리와 얼마 같이 못하실 것 같으니 큰아버지 댁에 들렀다 오렴. 전 이때 아직도 썩을 생각을 했던 걸 잊지 못합니다. 집에 짐 챙겨서 다시 놀러 가야 하는데 귀찮아 죽겠네. 전 분명 이리 생각했었죠. 그래도 큰아버지 댁으로 전 갔고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큰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작은 방에서 우리 강아지 왔다. 니들 나가서 우리 강아지 데리고 와.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전 분명 들어서기 전 현관에서 문을 열고 아무하고도 인사를 나누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안쪽 작은 방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누워 계시고 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아무튼 그 소리에 큰엄마가 절 발견하시고 더 놀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더니 제가 방에 가기 전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강아지 고깃국 좀 줘. 강아지 좋아하는 갈비도 줘.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모든 배설물을 기저귀에 큰어머니가 다 치우고 누워서 얼굴에 수건으로 세수하시던 분이신데 일어나셔서 절 반기시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장롱에서 주섬주섬 하시더니 종이 뭉텅이를 제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전 돈인 걸 직감하고 할머니 전 됐어요. 돈 필요 없으니까 할머니 좋아하는 양갱이 사드세요.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정말 돌아가시기 전 분이 맞을까요? 제 힘으로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꽉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 돈을 받았죠. 그 돈은 1,000원짜리 지폐 9장이었습니다. 그 돈을 제가 받는 걸 보시고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시 안말기에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 되신 거죠. 암튼 그렇게 한번 모두가 놀라고 저 역시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주말에는 꼭 큰 집에 와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리고 2주가 흐른 토요일 집에 왔는데 탁자에 어머니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할머니 고비니까 쪽지 보면 바로 큰 집으로 와. 그 메모를 보고 전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집 앞을 나가려는 순간 정말 갑자기 미친 듯이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쿵 쓰러짐과 동시에 울리는 집 전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 기어서 전화기를 받고 아빠야, 나 머리 아파 죽겠어. 갑자기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 알았어, 사람 보낼 테니 참고 있어. 전화 끊고 1분도 안 돼서 옆집 아주머니가 들어오시고 저를 보고 병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두통이 사라졌고 병원에서 큰 집에 전화를 했죠. 아까 아빠가 전화했을 때 할머니 돌아가셨단다. 아마 할머니가 가시는 길 흉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서 널 오지 못하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오지 말고 집에 가서 빨리 자. 알았지?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왔고 한참을 울다가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숙사로 가기 위해 집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딱 머리 샴푸로 감던 찰나에 무슨 소리야? 살짝 샴푸를 비비고 소리 나는 곳을 봤죠. 검은색 2개의 구형 물체 안에 흰 물체가 검인검으로 된 형체가 보여서 깜짝 놀란 물로 눈을 비비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렇게 샤워를 하고 제 방에 들어온 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방의 창문이 방충망까지 활짝 열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제 방 창문은 모기장 때문에 나사를 다 조여놔서 절대 모기장까지 열 수 없고 고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해서 샤워하기 전에 제가 창문만 열고 담배를 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아버지께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마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보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오셔서 너 보고 간 것 같단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가끔 귀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닦는 사람들 가끔 외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용하게 점 좀 보시는 분들이 저 보면 항상 놀랍니다. 이제는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말합니다. 왜요? 제 뒤에 혼이 저 따라다닌다고요. 저도 압니다. 5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괴담. 때는 2006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형과 저는 둘이서 아파트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 집 구조는 화장실 딸린 큰 방, 중간 방, 작은 방 이렇게 3곳이었고 형 방은 중간 방, 저는 헤비스모커라 세탁실 쪽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에 지냈습니다. 큰 방은 사실 저희 둘이 잘 놀아서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손님 방이 되었죠. 그리고 형은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재활을 할 때였었어요. 전 가끔 주기가 찾아오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극심하게 귀신을 보게 된다든지 혹은 심한 가위에 눌리기도 해서 그때마다 항상 문을 열고 잤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앓는 소리를 하면
가끔 형이 마루에서 TV 볼 때는 깨워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저녁 때 친구 2명이 지방에서 놀러 온다고 해서 큰 방을 치웠죠. 그러다가 가부잡기 졸리기 시작해서 아무 생각 없이 큰 방 침대에 눕고 핸드폰은 침대 위에 두고 잤네요.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가위 눌림. 저는 잠결에 짜증이 심하게 나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다가 제 몸을 누르는 그 귀신을 잡았어요. 그리고 전사력을 다해서 반대로 귀신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충 저는 잠 좀 자자. 내가 널 죽여야 자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귀신이 힘이 세네. 그럼 난 더 세게 나와야겠다. 이렇게 말하며 웃으면서 사라지고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귀신이 절 빤히 쳐다보고 있네요. 생김새는 사람 모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검은 연기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날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절 눕히고 조이기 시작합니다. 전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난 것도 꿈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힘은커녕 숨이 막혀옵니다. 이번에도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빨리 풀어야 하는데 그러자 왜 난 재밌는데 이렇게 들려오네요. 그 순간 몸을 비틀면서 다시 깼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고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 귀신이 다시 뻔히 절 쳐다보고 있네요. 이 자체도 꿈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러기를 6번 정도 반복했을 때 조그맣게 귀에 속삭입니다. 넌 절대 못 깰 거야. 순간 정말 쫄랐습니다. 정말 리얼한 속 메스꺼림과 몸에 힘이 풀려서 방류하는 느낌도 들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생각했습니다. 이거 지금 꿈과 현실 딱 중간선이구나. 밖으로 나가면 형이 TV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그리고 순간적으로 왜 그랬는지 몰라도 침대 위에 있는 핸드폰을 죽을 힘을 다해서 잡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등바등 일어나서 핸드폰 녹화 버튼을 위로 들고 절 찍으면서 마루로 갔어요. 한 발 한 발 나가서 형을 본 순간 말은 안 나오고 형 쪽으로 핸드폰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전 큰 방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온몸은 땀에 다 젖을 정도로 설명 안 될 만큼의 엄청난 땀을 흘리고 있었고 시간을 보려고 침대 위 핸드폰을 봐야 하는데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루로 나간 순간 전 경직됐습니다. 형은 없고 TV는 켜져 있고 그 꿈에서 들었던 그 TV 소리 그대로 나오고 있고 제가 던졌던 핸드폰은 꿈에서 형 쪽으로 던진 곳에 놓여 있네요. 분명 저는 무한도전을 봐야 하는데 하면서 잤는데요. 그 약 2시간 이상 꿨던 꿈은 고작 20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놓인 핸드폰을 들고 녹화한 걸 보려고 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바로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집에 있지 않았었냐고 물어보니까 형은 여자친구랑 강원도 놀러간 상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술 마시면서 이 얘기를 안주 삼아 하던 중 한 친구가 저에게 너네 집 기독교 집안 아니냐? 근데 침대에 이 달마 액자는 뭐냐? 침대 벽 쪽으로 붙인 곳에 달마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날 전 바로 사촌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이 액자 뭐냐고 묻자 그냥 형은 제게 그거 그쪽에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 댁에 갖다 드려라. 6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채팅에서 만났던 그녀. 중학교 때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방황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PC방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한창 채팅이라는 게 유행했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채팅이 저질스럽지 않았던 때였죠. 그 당시 중학교 친구들이랑 채팅으로 여자애들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전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죠. 진짜로 그 당시 중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채팅을 하다 우연히 한 여자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친구가 그 여자애 때문에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여자애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그 여자애를 미친 듯이 무서워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만 해도 여자애가 긴 생머리에 눈도 크고 얼굴도 작고 해서 친구는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사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사귄다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서로 알콩달콩 연애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그때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예의상 부러워해줬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만인의 연인이라는 망상 속에 살던 전형적인 남자라 다른 친구들을 따라서 다른 여자애들을 만나러 나간 겁니다. 그리고 친구 B에 남겨진 다른 여자의 음성을 J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후 둘은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뭐라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이 양이 마지막에 돌아서면서 친구한테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부터 시작됐습니다. 2달 정도 후 비가 오는 날 친구는 학교 끝나고 저희들과도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친구 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조금 한적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데 그날따라 하얀 우의를 입은 여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왔었답니다. 한참을 걸어 자신의 아파트 정문까지 왔는데도 그 여자애가 따라오길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혹시 나를 사모하는 소녀들 중에 한 명인가 라는 생각에 그 여자애를 흘끗 돌아봤는데 얼굴을 잘 보이지 않지만 아직 가을인데도 겨울인 것처럼 껴입은 옷에 마치 불로 태운 듯한 곱슬거리는 머릿결 때문에 친구는 자신을 사모하는 소녀는 아닐 거라는 확고한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약간 무서운 마음에 흘끗 뒤를 돌아봤는데 다행히 하얀 누이를 입은 여자는 안 보여서 안심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친구 눈에 그 하얀 우의를 입은 여자가 입구에서 걸어 들어오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손에 과도라고 하기에는 크고 부엌칼이라고 하기엔 작은 칼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순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미친 듯이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여자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그 얼굴이 보였는데 바로 제이 양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6층에 살던 그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층인 8층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이 양하고 자기 집 근처까지만 와봤어서 제이 양이 정확한 친구 주소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문이 열리기 전 친구는 제이 양이 문 앞에 없기를 간절하게 빌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이 양은 보이질 않았고 친구는 안심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밑에 층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길래 순간 깜짝 놀란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7층에 숨어버렸고 6층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분명 신발 소리는 아니지만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 친구는 살짝 계단을 봤는데 그 하얀 우의를 입은 제이 양이 한 손에는 신발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맨발로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제이 양이 올라가고 한참 후 발소리 안 나게 자신도 신발을 벗고 안 움직이는 다리를 죽을 힘들다해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친구 외할머니 건강이 나빠지셔서 친구 부모님이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신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색하면서 그 친구가 말하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혹시나 해서 우리가 그 친구한테 제이 양한테 몹쓸 짓 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제이 양 손가락 하나 건들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뽀뽀도 한번 못했었는데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다시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는데 그날 제이 양은 다시 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집에 가는 중간중간 혹시나 제이 양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뒤를 흘끗흘끗 바라보며 걸었지만 다행히 제이 양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왔지만 제이 양의 모습은 역시 보이질 않았고 안심한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나 확인했는데 확인한 순간 친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엘리베이터가 어제 친구가 내렸던 8층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제이 양이 8층에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혹시나 제이 양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지도 몰라서 잔뜩 긴장했지만 다행히 빈 엘리베이터였고 친구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8층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 전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신발을 벗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답니다. 친구는 계단으로 올라가면서도 중간중간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고 8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친구는 만약 8층에 있다면 제이 양이 속아서 열받아 했을 생각을 하자 그 상황에 웃음이 나왔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했을 당시 친구는 4층까지 올라가 있었고 4층에 숨어서 열받았을 제이 양을 고소해하며
숨죽여 웃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 계단으로 나가려는 순간 불에 탄 듯 곱슬거리는 머릿결에 여자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진짜 제이 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이 양의 뒷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조금만 빨리 계단으로 나왔어도 제이 양하고 마주칠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이 양이 진짜 발자국 소리 전혀 안 나게 여전히 한 손엔 칼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이 양이 내려간 걸 확인한 후 친구는 집으로 들어가 꼼꼼히 문단속을 하고 전 여자친구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한 30분 정도 후에 경찰 2명이 찾아왔답니다. 친구도 제이 양의 집이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경찰들은 제이 양의 인상착의랑 제이 양이 다니는 학교를 물어보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친구가 경찰한테 알려준 제이 양이 다닌다던 X여 중에는 제이 양 이름의 학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도 했고 저녁에 부모님도 오신다고 해서 약간은 안심하고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친구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혹시 하는 마음에 관리실에 가서 평소 알던 관리실 아저씨한테 혹시 머리 곱슬곱슬하고 눈 동그란 여자애 못 보셨냐고 물어보니 그 관리실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이 한 달 전에 이 아파트 이사 왔다고 제이 양이 떡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고 가을철이라 이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사 온 집 중에 한 집이겠거니 생각하셨는데 그 후로 며칠마다 음식 같은 거 가지고 관리실을 찾아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관리실 아저씨는 제이 양이랑 친해졌다고 했답니다. 며칠 전에는 제이 양이랑 관리실 아저씨랑 수다 떨고 있는데 멀리서 친구가 지나가자 제이 양이 아저씨한테 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관리실 아저씨는 제이 양이 그냥 친구를 좋아하는 줄만 알고 친구가 어디에 사는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이 양은 친구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아저씨한테 제이 양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주고 경찰에 신고도 했으니 제이 양을 보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제이 양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비가 내리던 날 제이 양이 다시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경찰에 신고도 했고 관리실 아저씨한테도 말해놓고 부모님한테도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제이 양이 보이지 않아서 친구는 다신 자기 앞에 제이 양이 안 나타날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가을비라 약간은 싸늘한 날씨였는데 주말이라 부모님은 모임에 나가시고 친구 혼자 집을 보고 있었답니다. 부모님이 나가시고 1시간도 안 지나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친구는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라고 생각하며 무심결에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화면 속에서 제이 양이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위에서 계속 지켜봤다는 듯이 부모님이 나가시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순간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토해내며 제이 양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욕을 해도 화면 속 제이 양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마치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여전히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지친 친구가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울듯이 말하자 제이 양은 딱 한마디 하고 계단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라고 말하고 제이 양이 화면에서 사라진 후에도 친구는 제이 양이 찾아왔다고 다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그 후로 다시 며칠간 제이 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친구는 제이 양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사람들 없으면 엘리베이터는 타지도 못하고 집까지 항상 계단으로 그것도 발소리 안 나게 신발 벗고 걸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날 친구 집 아파트 라인이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에 옥상이 개방되어 고층 사는 사람들은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을 통해 자기 집 라인으로 갈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계속 계단을 걸어서 다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날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건 신경도 안 썼습니다. 평소처럼 신발 벗고 계단을 올라가려던 친구는 문득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옆 라인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 친구 집 라인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인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친구는 안심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중간에 내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다행히 2명의 아주머니께서
친구랑 같이 옥상으로 가기 위해 꼭대기층인 15층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친구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답니다. 제이 양이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친구가 거기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친구는 긴장했지만 아주머니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제이 양은 친구 옆에 아주머니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만 노려보며 가만히 서 있다가 아주머니 분들께서 제이 양을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순간 친구는 제이 양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올 것만 같은 생각에 아주머니 분들 사이에 껴서 친구 집 라인으로 들어서서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아주머니들은 고층에 사셔서 중간에 다들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답니다. 아주머니 분들이 집으로 들어가시자 친구는 제이 양이 뒤쫓아올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에 쏜살같이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11층, 10층, 9층, 8층, 그리고 7층에서 6층으로 내려가려는 도중 친구는 다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6층 친구의 집 앞에서 제이 양이 친구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제이 양은 두 손을 뒷짐지고 있어서 친구는 제이 양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이 양이 한 걸음 내딛자 친구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내려온 계단을 다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쉬지도 않고 정신없이 옥상까지 올라간 친구는 자기 집 라인 쪽으로 내려가도 제이 양이 있을 것 같고 옆쪽 라인으로 내려가도 제이 양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생각에 어느 쪽으로든 내려가지 못했고 온몸이 땀으로 젖은 상태에서 옥상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빨이 딱딱거릴 정도로 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제이 양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옥상 난간으로 다가갔답니다.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옥상 난간에 올라가려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친구는 제이 양인 줄 알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제이 양이 아닌 관리실 아저씨였습니다. 관리실 아저씨는 친구한테 위험하니 난간에서 내려오라고 타이르며 친구가 자살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친구는 관리실 아저씨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그렇게 아저씨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친구의 눈에 제이 양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마치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듯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순간 제이 양을 보고 친구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으나 곧 관리실 아저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제이 양에게 다가갔답니다. 3m 거리, 여전히 제이 양은 한 손을 뒤로 숨기고 있었고 2m 남았을 때 갑자기 관리실 아저씨가 친구의 양팔을 꽉 잡았답니다. 놀란 친구는 아저씨를 돌아보았는데 아저씨의 굳은 표정을 보고 친구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제이 양을 돌아보니 바로 코앞에 다가와 웃고 있었고 제이 양 손에 언뜻 칼이 보이더랍니다. 순간 친구는 살기 위해 제이 양을 그대로 발로 차버렸고 허벅지가 칼에 베인 듯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관리실 아저씨를 뒤통수로 찍어버린 다음 제이 양을 옆을 지나 무작정 아래층을 향해 뛰어내려가기 시작했고 뒤에 이어 친구를 뛰어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는 자신의 집인 6층까지 달려 내려갔으나 왠지 집 현관문 열다가 잡힐 것 같은 느낌에 그대로 1층까지 달려 내려갔답니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 입구에 나오는데 마침 장 보고 들어오시는 부모님하고 마주친 것입니다. 친구 부모님은 허벅지에 피를 철철 흘리며 나오는 친구 모습에 놀랐고 친구는 부모님을 만나자 긴장이 풀렸던지 자기 허벅지에서 나오는 피를 보고 그대로 기절했답니다. 그날 제이 양은 친구 아파트를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한테 잡혔고 친구가 경찰서에서 듣게 된 얘기인데 제이 양은 중학생이 아니라 18살이었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실 아저씨는 제이 양하고 아무 상관 없던 사람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제이 양하고 동거를 했었고 친구가 제이 양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짓을 했다고 말하며 제이 양이 관리실 아저씨를 꼬셨더랍니다. 제이 양이 지금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끊겨서 그 친구도 지금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연극영화과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TV 안 나오는 거 보면 때려치웠나 봅니다.